저는 40을 갓 넘긴 평범한 주부랍니다. 요즘은 7살 된 아들 키우면서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7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솔직히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을 회사에서 만났어요. 25살 때 처음 취직한 회사였는데 남편이 저보다 3년 선배였거든요. 처음 본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신입사원 환영회 자리였는데 남편이 저한테 다가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첫인상이 참 괜찮았어요. 잘생긴 건 아니었는데 웃는 게 푸근하고 편안해 보였거든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좋았어요. 그때는 그냥 선배 중 한 명이려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그때부터 저한테 관심이 있었대요. 입사하고 처음 몇 달은 정신이 없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슬슬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심때 같이 밥 먹자고 하고 모르는 업무 있으면 가르쳐 준다고 하고 야근할 때 커피 사다 주고요. 처음엔 그냥 선배가 후배 챙겨주는 건가 싶었어요. 우리 회사가 원래 분위기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만 유독 잘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신입사원들한테는 그 정도로 안 챙겨주거든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눈이 반짝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동료가 저한테 야, 그 선배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에이 설마 하면서 넘겼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은근히 기대가 됐어요. 솔직히 저도 남편한테 호감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퇴근길에 남편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니 긴장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고 사귀어 달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말 듣고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남편한테 호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좋다고 했답니다. 남편이 그 말 듣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아직도 그 표정이 기억나요. 어린애처럼 활짝 웃더라고요. 사귀면서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실하고 다정하고 저한테 항상 잘해줬거든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줬어요. 제가 뭐 먹고 싶은지, 어디 가고 싶은지 항상 물어보고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힘든 일 있으면 끝까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해결책도 같이 고민해줬어요. 아플 때는 죽 끓여서 갖다 주고 약도 챙겨주고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독감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바로 달려왔어요. 죽이랑 과일이랑 약을 잔뜩 사들고요. 저는 그때 자취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죽 끓여서 먹여주고 이마에 얼음찜질 해주고 밤새 옆에서 간호해줬어요. 저는 그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줬는데 다들 괜찮은 사람이다, 잘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인사드렸을 때도 부모님이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성실하고 예의 바르다고요.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3년 정도 사귀고 나서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절대 후회 안 하게 해주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이 사람이랑이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남편 없을 때 잠깐 얘기 좀 하자고요. 저는 뭔가 싶어서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차를 내주시면서 좀 어색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꺼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며느리야,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서 가만히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영호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남편이 어릴 때 백혈병을 앓았대요. 5살인가 6살 때였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겨우 나았다고요.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무정자증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인이 돼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자가 없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결혼 전에 왜 말을 안 했지? 왜 숨겼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미안해. 영호가 너한테 차마 말을 못하겠대서 내가 대신 말하는 거야. 내가 이해해다오. 영호가 어릴 때 병을 앓아서 그런 거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영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내가 이 사실을 안다는 거. 영호가 알면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아. 제발 비밀로 해다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답니다. 남편한테 배신감이 들었어요. 왜 결혼 전에 말 안 했냐고, 왜 나한테 숨겼냐고 속으로 원망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기고 결혼하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저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숨기다니요. 솔직히 이혼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결혼한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신뢰가 깨진 것 같았거든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남편 얼굴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병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리고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남편이 불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숨긴 이유도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아이를 못 갖는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쉽게 해요. 차일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래도 말했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았겠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미 결혼했고 남편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랑 살기로 했어요. 아이가 없으면 어때요?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죠. 저는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남편한테 내가 이 사실을 안다는 건 절대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 자존심 상할까 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 없이 둘이서 살았어요. 주변에서는 맨날 물어봤죠. 애는 언제 가질 거야?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애가 없어?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조금 더 있다가요.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티는 안 냈어요. 남편도 아이 얘기가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서로 모른 척하면서 살았던 거죠.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힘들었어요. 친척들이 모이면 꼭 아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영호 너네는 언제 애 볼 거야? 시집 온 지 몇 년인데. 애가 없어?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말을 돌리셨어요. 애들이 요즘 바쁘대. 조금 있다가 가지겠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웃기만 했어요. 속은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웃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7년 전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이 너무 안 좋았어요. 메스껍고 어지럽고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며칠 그러다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어요. 체한 건가 싶어서 내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시더니 산부인과를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싶어서 산부인과에 갔어요.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임신이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임신이요? 제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남편이 무정자증인데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확실한 거냐고요.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다고 임신 8주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지? 이해가 안 됐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분명히 남편은 무정자증이라고 했는데 제가 임신을 했어요. 나는 죽어도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남편밖에 몰라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남편한테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임신이래. 남편이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뭐, 뭐라고? 다시 물어보길래 저는 다시 말했어요. 임신이래요. 우리 아기가 생겼대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점점 차가워지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임신? 대체 누구랑 한 거야? 저는 그 말에 너무 당황했어요. 남편이 왜 저러지?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당연히 당신 아이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안 믿더라고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뭔지 아는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 나도 알아. 대체 누구야? 누구랑 그런 짓을 한 거야?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자기가 무정자증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숨기면서 자기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저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피웠다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소리쳤어요. 나 바람 안 피웠어. 당신밖에 몰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데 남편이 안 믿더라고요. 남편이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던지고 리모컨을 던지고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 집구석이 완전히 망했어. 내가 뭘 믿고 살았는데? 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유리컵이 벽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동안 항상 다정하고 온순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까 무서웠어요. 남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어요. 차마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더러운 년이라고, 나가 죽으라고 그런 말들을요. 저는 그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몇 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억울해서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남편밖에 모르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했어요. 남편한테 매달리면서 말했어요. 제발 믿어달라고. 나는 정말 바람 안 피웠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밀쳐냈어요. 꺼져.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저는 바닥에 나뒹굴면서 울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밤새 울었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바닥에 앉아서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간 거였더라고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들리더라고요.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서웠거든요. 도착하니까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방에 있다고 했어요. 저는 거실로 들어가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뺨을 때리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손바닥으로 제 뺨을 세게 때리시더라고요. 따끔하고 열이 확 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환양년,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이래?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 저는 억울해서 말했어요. 저 바람 안 피웠다고 오해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안 믿으시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영호가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거 나도 알아. 내가 바람 피운 게. 아니면 어떻게 임신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으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머리채가 뽑히는 것 같아서 비명을 질렀어요. 시누이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형수, 제발 솔직하게 말해요. 누구 아이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나마 봐줄게요. 저는 솔직한 거라고 남편 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시누이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해야지. 어떻게 무정자증인 사람 아이를 가져요? 우리가 바보예요? 그러더라고요. 시누이가 제 팔을 잡고 흔들면서 빨리 불어. 누구야? 회사 사람이야? 동네 사람이야? 추궁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믿어달라고. 저는 정말 바람 안 피웠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시면서 네가 무릎을 꿇으면 뭐해? 이미 저지른 짓이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온 동네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바람이 났다.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했다. 그렇게 얌전한 줄 알았는데 속을 줄 몰랐다. 동네 아줌마들 모임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속닥속닥거렸어요. 저 사람이래, 바람 피운 사람. 세상에 얼굴이 멀쩡한 게? 저는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계산대에서 줄 서 있는데 앞에 있던 아줌마가 뒤돌아보더니 인상을 쓰면서 옆으로 비키더라고요.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마주치면 더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는 게 싫다고 다음껏 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창피하고 서러워서 그냥 계단으로 다녔어요. 몇 층을 걸어 올라가면서 울었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지나갈 때도 힘들었어요. 아이 데리고 나온 엄마들이 저를 보면 수근수근거렸거든요. 제 영호 씨 부인 맞지? 응, 바람 피운 여자. 어휴, 무섭다.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빨리 지나갔어요. 친척들한테도 다 소문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돌리셨거든요. 시아버지 제삿날 친척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가기가 무서웠어요. 그래도 가야 할 것 같아서 갔는데 정말 지옥이었어요. 친척들이 저를 대놓고 손가락질하더라고요. 제가 그년이야? 어휴, 얼굴이 멀쩡한 게 바람을 피워? 영호가 불쌍해서 어떡해. 삼천벌 되는 분이 저한테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양심이 있으면 이혼해라. 우리 영호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해봤자 안 믿을 게 뻔하니까요. 시누이가 제일 심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모욕하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뭐가 부족해서 바람을 피워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내가 부끄러워서 사람들 못 만나겠어요. 저는 그 말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시누이가 울긴 왜 울어? 잘못한 사람이 울기는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 집에 거의 안 들어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오는데 들어와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따로 자더라고요. 거실에서 자거나 회사에서 자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걸면 말 시키지 마 하고 무시했어요.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요. 같은 집에 사는데 완전 남남처럼 지냈어요. 저는 매일 밤 혼자 방에서 울었답니다. 제일 서러웠던 건 친정도 제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나 억울하다고 진짜 바람 안 피웠다고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근데 얘야, 내가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무정자증인 사람한테 어떻게 임신이 돼? 친정엄마마저도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받아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세상에 나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얼굴 다 구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한테도 억울하다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무정자증인 사람한테 어떻게 임신을 하냐고 하시면서 안 믿으시더라고요. 결국 친정에서도 저를 의심했어요. 저는 정말 혼자가 됐어요. 남편, 시댁, 친정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저를 손가락질했고요. 저는 매일 울면서 지냈어요. 그래도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버텼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결백하니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입덧할 때 혼자 화장실에서 토하고 배 아플 때 혼자 병원 가고 검진도 혼자 받았어요. 다른 산모들은 남편이랑 같이 오던데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간호사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때도 있었어요. 남편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바쁘대요 하고 넘겼어요. 창피해서 진짜 이유는 말 못했거든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무거운 것도 혼자 들고 힘든 것도 혼자 버티고요. 중간에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혼자였어요.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천장 보고 울었답니다. 시댁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아이 낳으면 당장 유전자 검사하자고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낳으면 바로 검사할 거야. 그때 누구 아이인지 다 드러날 테니까 각오해라. 저는 그 말이 오히려 좋았어요. 검사하면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저는 당당하게 그러세요 했어요.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임신 막달이 되니까 배가 너무 커서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어요. 병원 갈 때도 혼자, 검진 받을 때도 혼자, 출산 준비물 살 때도 혼자. 아기 옷이랑 기저귀 사러 아기용품 가게에 갔는데 다른 산모들은 다 남편이랑 같이 오더라고요. 저는 혼자 무거운 걸 들고 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통이 시작된 날 새벽 3시쯤이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는데 진통이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연락했어요.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남편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몇 번을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았어요. 시어머니한테도 연락했는데 알아서 나으라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도 연락했는데 한숨만 쉬시면서 안 오시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진통이 점점 심해지는데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분만실에서는 남편이나 가족이 손잡고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간호사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저는 그냥 안 온다고 했어요. 창피해서 진짜 이유는 말 못했거든요. 아이를 낳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분만실에서 혼자 소리 지르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진통이 올 때마다 손을 꽉 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면서 혼자 버텼어요.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가족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게 서럽더라고요. 아이가 나오고 응애하고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저도 같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서러움의 눈물이었어요.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 그렇게 힘들었구나 싶어서요. 간호사분이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셨어요. 작은 얼굴, 작은 손, 작은 발. 너무 예뻤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속으로 계속 빌었어요. 아이를 낳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다른 산모들은 가족들이 와서 푹적푹적 하더라고요. 남편이 꽃다발 들고 와서 수고했어, 여보하고, 친정 부모님이 와서 우리 딸 고생했다고, 시어머니가 와서 손주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하고요. 저는 병실에 혼자 누워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기한테 젖을 물리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났네. 아빠도 안 오고 할머니도 안 오고. 다 엄마 때문이야. 아이 얼굴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요. 출산하고 이틀 뒤에 시댁 식구들이 병원에 왔어요. 축하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유전자 검사하러 온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검사해라. 당장 그러시더라고요. 남편도 왔는데 저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냥 서 있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검사하자고요.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병원에서 남편이랑 아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결과 나오면 연락해라 하고 가셨어요.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따라 나갔고요.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며칠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저는 아기랑 둘이서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혼자 아기 돌보면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떨리고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이 억울함이 풀릴 테니까요.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나왔으니 와달라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시댁에 연락했어요. 결과 나왔다고요. 시어머니가 지금 바로 간다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저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병원에 갔어요. 가는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제 결백이 증명되게 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억울하게 살았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다들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쪽을 힐끔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저는 유모차를 끌고 그 앞을 지나갔어요. 아무도 아기를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손주인데 조카인데요. 마음이 아팠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진료실로 부르셨어요. 다 같이 들어갔어요. 좁은 진료실 안에 저희 4명이랑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유모차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펼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아이는 남편분과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것 봐요. 내가 뭘 했어요. 바람 안 피웠다니까요. 제 결백이 증명된 거예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유모차를 붙잡고 울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시누이도 입을 벌린 채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아들이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아이가 생겨요?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무정자증이라고 판정받으셨어도 정밀 검사를 안 하셨으면 고환 속에 소수의 정자가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일반 검사에서는 정자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아주 적은 수의 정자가 있었던 거죠.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정자가 100%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적은 수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소수의 정자로 임신이 된 거예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축하드려야 할 일입니다. 시어머니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의자에 털썩 앉으셨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시면서 세상에 세상에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벽에 기대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우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어깨가 들썩들썩했어요. 울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미쳤었어. 내가 정말 미쳤었어. 제발 용서해줘. 남편이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솔직히 그 순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욕하고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온 동네에 소문내고 내가 혼자 아이 낳을 때 어디 있었어요. 그 고통을 생각하면 바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손대지 마요. 지금 와서 뭐가 미안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남편이 더 크게 울면서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제발. 바닥에 이마를 박으면서 빌더라고요. 진료실 바닥에요. 의사 선생님도 좀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의자에서 일어나시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칠순이 다 된 어른이 저한테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미쳤었다.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었는지 제발 용서해다오. 시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우시더라고요. 시누이도 다가오더니 울면서 형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더라고요. 진료실 안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통쾌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데 이제야 무릎 꿇으면 다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어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당장은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유모차를 끌고 병원을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까 찬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아기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용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집에 와서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억울함이 풀린 건 좋은데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임신 기간 동안 혼자 버텼던 것, 아이 낳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던 것,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것, 그 모든 게 떠오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뒤로 남편이 매일 찾아왔어요. 아침에 오고, 점심에 오고, 저녁에 오고, 하루에 몇 번씩 왔어요. 올 때마다 무릎 꿇고 빌면서 용서해달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평생 잘할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매번 울면서 빌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매일 찾아오셨어요. 울면서 빌으셨어요. 내가 미쳤었다.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었는지. 손주한테도 미안하고. 제발 용서해다오.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시어머니가 제 발 앞에 엎드려서 우시더라고요. 칠순이 다 된 어른이요. 시누이도 왔어요. 형수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형수 말 안 믿고 그렇게 대한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시누이도 울면서 빌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아버지가 잘못했다. 딸을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평생 갚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전화해서 펑펑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왜 딸 편을 안 들어줬냐고 자기가 부끄럽다고요. 저는 한동안 고민했어요. 용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솔직히 다시는 남편 얼굴 보기 싫었어요. 그 입으로 저한테 그렇게 못된 말을 했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더러운 년이라고 했던 그 입을요. 나가 죽으라고 했던 그 입을요.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요. 이혼하고 싶었어요. 혼자 아이 키우더라도 저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이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아이한테 아빠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거든요. 제 아이한테는 그런 일이 없게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다 있는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와서 빌고 울고 잘못했다고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느껴졌거든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저한테 잘해줬던 것들도 떠올랐어요. 사귈 때 아플 때 죽 끓여서 갖다 주고 밤새 간호해주고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그때의 남편이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임신 때 그랬던 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고요. 결국 저는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남편이 진심으로 빌었기 때문이에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울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용서한다고 말했을 때 남편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생 잘할게, 절대 후회 안 하게 해줄게. 그러면서요. 시어머니도 제 손을 붙잡고 우셨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솔직히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화가 나요.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들,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짓들 다 기억나거든요.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어요. 완전히 잊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아이가 벌써 7살이에요. 이제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예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저는 행복해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만 아이를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이 얼굴 보면 모든 힘든 일이 다 잊혀져요. 남편도 그 뒤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한테 잘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차려주고 퇴근하면 집안일 도와주고 주말에는 아이랑 놀아주고요. 설거지, 빨래, 청소 다 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했던 잘못을 만회하려는 게 느껴져요. 저한테 함부로 한 적은 다시는 없었어요. 항상 조심조심하면서 저를 대하더라고요. 목소리 조금만 높여도 바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요. 시어머니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저한테 잘해주시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세요. 오실 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오시고 아이한테도 잘해주시고요. 손주 볼 때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세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는 저한테 함부로 안 하세요. 가끔 그때 일 얘기가 나오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세요. 그때 일이 너무 죄송하다고 평생 갚겠다고요. 시누이도 저한테 잘해요. 예전에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친자매처럼 지내요. 아이 생일 때마다 큰 선물 사오고 명절 때도 저한테 용돈 주고요.
그때 일을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져요. 친정 부모님과도 화해했어요. 처음엔 서운한 마음이 컸는데 부모님도 많이 반성하시더라고요. 딸을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평생 갚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왕래하고 있어요. 아이 데리고 친정에 자주 가고 부모님도 저희 집에 자주 오시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면 마음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들,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것들, 혼자 아이 낳던 날, 그런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요. 완전히 잊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그래도 노력하고 있어요. 남편과 부부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이가 있으니까 좋은 부모가 되고 싶거든요. 아이 앞에서는 티 안 내려고 해요. 남편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도 마음을 열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겠죠. 지금은 그렇게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아이한테 고마워요. 이 아이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이혼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저희 가족을 붙잡아 준 거예요. 기적의 아이라고 생각해요. 남편 말로는 자기한테 아이가 생길 확률이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았대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길고 힘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고개를 숙이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세요. 진실은 이긴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